예, 이번 시간에도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직무수행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기업의 고용주, 즉 경영자와 종업원의 수행평가에 대한 관점을 각각 살펴봤어요. 고용주의 관점과 종업원의 관점.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측정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행에서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용주들은 수행평가와 피드백을 문서화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행평가한 결과와 상사의 그런 피드백을 해놓은 것들은 문서화 해야겠죠. 그리고 수행평가를 통해서 보너스 또는 성과급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가 차원과 기준들이 전략적 목적을 주작적으로 정의해낼 수 있고 수행에 대한 기대를 또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고용주들의 생각이다. 개인별로 피드백을 주는 것은 수행 관리 과정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전통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준거들이 팀워크를 포함할 수 있고 또 팀들이 평가에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행평가를 하는 것이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다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평가 준거에는 또 팀워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팀워크라는 것은 뭐예요? 팀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팀워크가 얼마나 많이 잘 발휘됐느냐 하는 경우는 팀이 평가에 초점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고용주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종업원의 관점에서는 이 수행 피드백이라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피드백 다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도 종업원 입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작업자들 간의 수행 수준에서의 차이가 공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그죠? 공정하게. 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은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이가 결과에 공정하게 영향을 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해서 조직심리학 시간에 그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평가와 관련된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너스 배분, 성과급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이 다 공정성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당연히 부여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고용주나 종업원 입장에서 수행 평가는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물론 고용주의 관점과 종업원의 관점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직무수행평가의 영양과정이라는 것은 이 직무수행평가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그 직무수행평가라는 게 본들이 직무수행이라는 것이 우수한 데 기여한다면 본들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수행평가 종업원의 직무 동기를 지키고 향상 공식적이고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하고 저조한 수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피드백, 보상 일련의 과정이죠. 평가를 따라야 되고 평가의 결과는 것도 과정으로 종업원의 직무 수행의 향상 또는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무 수행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직무 수행 평가를 받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무 수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또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 공정성이란 부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직무수행 노력을 이제 종업원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 노력을 했을 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는 적합한 피드백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행 평가에 근거한 보상이 따라올 것이고,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무 수행 평가를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안정되고 향상된 직무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비공식적이고 비체계적인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적합한 피드백도 제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부적합한 피드백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는 계획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냥 무계획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불안정하고 저조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이라는 게 얼마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직무 수행에 노력을 기울이는 그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들쭉날쭉 아무 때나 그냥 상사 편한 대로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상사가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불만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직무수행 평가의 영향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수행 측정의 유형이다라고 해서 이제 크게 객관적인 측정치와 주관적인 측정치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객관적인 수행치에는 아주 일반적인 생산자료,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산량이 보고요. 영업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판매, 그죠? 판매와 관련된, 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 분량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로바로 일하고 나면 결과치들이 다 데이터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행 측정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사자료,
마찬가지로 인사자료에도 뭐 사고를 일으킨 그런 경우, 또 전직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또 결근을 얼마나 했는지, 지각을 또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특히 예전에는 지각을 하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죠. 예전에만 해도. 근데 벌써 한 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기 회사에 사옥에 들어갈 때, 그죠? 태그, 보통 그래서 이걸 이제 직원, 일종의 직원증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화해서, 그다음에 앞에 회사 입구에 들어갈 때 태그를 찍고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출근이 다 기록이 돼요. 출근한 시간이. 그런 이후 벌써 뭐 20년 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뭐 공장 같은 데는 훨씬 더 일찍부터 그렇게 출근 관리가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공장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다 그런 출근 기록부를 다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사옥에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서부터, 그죠?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출근 시간 이후에 9시면 9시, 8시 반 이후면 8시 반이면 8시 반. 그 이후에는 총무부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체크를 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이 늦게 오는지를.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전혀 다 그냥 자동으로 다 기록이 남지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수행 측정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이런 객관적인 측정치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중고 오염과 중고 결핍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고 오염이라는 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케이스냐? 생산직에 있는 기계, 생산 라인에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만약에 직원의 객관적인 수행치로 삼는다면 기계공의 노력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기계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계의 성능이 뭐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기계가 오작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같은 정말 첨단 그런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예전에는 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고 결핍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라는 증거를 모두 반영하는 실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노력이라는 측면이 다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판매원의 판매량을 측정하는 경우도 이제 신규로 계속 판매되어 나가는 것만 가지고 측정한다면, 기존 고객이었던 사람이 재구매를 할 경우, 기존 고객은 재구매율이 측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존 고객의 유지율에 대한 정보가 빠지게 되잖아요. 단순히 판매량만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신규 판매량만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고객의 호의도의 변화도 역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역시 이것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거나 그런 어떤 고객 카드나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인지 신규 고객인지가 다 구분돼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신규로 판매가 된 것만 측정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노력과 능력이라는 부분이 다 반영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고 결핍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근이나 전직, 사고 및 지각 등은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결근을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아프면 또 무슨 일이 사고가 발생하면 결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사고나 지각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피치 못할 어떤 원인이 있거나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경우니까 주관적인 측정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측정치라는 건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상사가 평가를 하는 경우겠죠. 종업원이 얼마만큼 수행했는지를 감독자가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사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바이어스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어스에 취약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직무수행 평가를 방해하는 요인에는 정치적인 장애와 대인 장애를 들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정치적인 장애라는 거는 평정자가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유리하게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장애는 이제 상사도 사실은 부하 직원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요즘은 상사평가와 부하평가가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상사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정자가 자기의 어떤 상황,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대인장애는 말 그대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그죠? 그 평가를 하는 사람과 부하 간의 대인관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대인관계. 그래서 그런 평정의 장애가 분명히 있죠. 그죠? 아부하는 부하 직원, 또 자주 티격대고 또 자꾸 부딪히는 그런 또 부하 직원도 있어요. 그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팀원이나 부하 직원이었을 때 팀장이나 본부장하고 제 생각을 가지고 막 따지고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나쁘게만 비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상사의 입장에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걸 아주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장애를 대인장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수행 평정자는 직무수행 평정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종업원을 평가하는 평정자는 다양하다. 그죠? 다양하죠. 누가 평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평정자라고 하면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직 내부에 있는 평정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정 기법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래서 뭐 과장이 되면, 뭐 팀장이 되면 사실은 그런 팀장이 해야 될 일과 관련된 교육도 받고요. 그 중에 이제 평가라는 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피평정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당연히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일을 통해서, 그죠? 서로 뭐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해 본다든가 그런 접촉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피평정자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그 부하 직원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아는 사람이 해야겠죠. 뭐 다른 부서에 다른 직원을 평가해라?
그건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사평가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평정자가 되겠죠. 평가 프로그램의 95% 이상이 직속 상사가 부하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죠. 뭐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해요. 그 팀장인 팀원들 일하는 거 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의 목표와 부하의 수행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사가 평가하는 게, 부하를 평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부하를 징계하고 독려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사가 평가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상사에게 아부하는 부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부하는 부하. 그 다음에 상사와 관계가 별로 없는 부하. 또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상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다든가 아니면 또 상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상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부하는 부하, 아무래도 아부를 많이 하면 뭐 이왕이면 그죠? 나를 되게 따르는 부하라고 생각하니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사가 없는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런 상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상사가 평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료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료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 팀원들, 뭐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이제 동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동료평가하는 방법에는 지명법이라는 게 있고 평정법이라는 게 있고 서열을 매기는 서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명법은 뭐 간혹가다 우리가 뭐 보험회사 아니면 뭐 무슨 뭐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서 뭐 이달에 뭐 우수사원을 선정하는데 그 동료들이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지명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두산그룹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사람씩을 지명을 해서 그달의 우수사원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평정 척도를 사용해서 각각 다 평정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런 평정치를 사용하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거니까 뭐 굉장히 뭐 좀 상세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을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들이 가장 잘한 사람부터 못한 사람까지 쭉 등수를 매겨봐라. 그랬을 때 1등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동료 사원으로 평가를 받는 거겠죠. 동료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하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우정편파. 뭐 서로 동료들끼리 이왕이면 좋게 평가하지 뭐 이렇게 하는 그 경향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끼리 평가를 했는데 좋지 못하게 평가를 받았어요. 부적으로.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 팀원들이 나를 좀 좋게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집력이 깨질 수도 있고
어떤 팀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역시 또 많은 그 사기도 떨어지고 기분도 나쁘기 때문에 수행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나오겠죠. 이런 게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 피드백을 활용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정적 피드백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평가. 요건 이제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팀장을 평가하는 경우가 부하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하에 의한 평가는 부하 직원이 상사의 여러 가지 차원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리더가 평가받는 항목들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하평가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그 케이스를 연구했던 마운트라는 학자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부하평가가 상사들의 평가와 같은 평균치가 나왔고, 자기 평가보다 상사들의 평가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부하평가가 상사평가에 타당한 예언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하평가가 상사평가에 그 예언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평가보다 상사들의 평가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거. 이 부하평가가. 그만큼 부하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자기 평가를 했던 것보다는 또 상사들의 평가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보는 눈이 상사들이 보는 눈하고 사실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얘기고, 부하들이 평정하는 내용을 보면 위임, 그러니까 적절하게 권한을 위임해주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관리와 계획, 그 팀의 어떤 업무를 또 팀원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업무 수행 계획 같은 것들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리더십 스타일은 어떠한지, 민주적인 리더냐 아니면 굉장히 독재적인 리더냐 드러나잖아요. 그죠? 일방적이냐 아니면 부하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느냐, 부하와의 의사소통 정도, 이게 이제 부하들이 리더를 평가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사 평가나 동료 평가와는 좀 다른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부하 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누가 평가했는지를 팀장이 팀원들 평가의 결과를 다 안다, 다 본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알더라도 뭐 A, B, C, D 팀원이 있는데 A 팀원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고 B 팀원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고를 다 알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평균치를 통해서 팀원들이 팀장에 대한 평가의 평균치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각 차원에 대한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평가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 실적 정리해서 그냥 제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평가도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다국적 기업, 외국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또 2000년대 넘어서 또 우리 국내 기업으로 또 제가 모 대기업을 다닐 때 두 가지 다 자기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본부장이랑 또는 내 위에 부장이랑 같이 대놓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잘 맞고 또 목표 설정과 관련시킬 경우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상사가 내 직무 수행을 보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 못하는 거죠. 관대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평가원들과 비교적 덜 일치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냐를 보면 상사가 내 직무수행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주로 결과를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 평가할 때는 뭐 내가 좀 결과는 안 좋았어도 난 열심히 했고 이러이러한 건 난 잘했어.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과정을 더 중요시해서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측면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측면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 일치하는 경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결정보다는 상담이나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연봉 결정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1차에 상사와 내가 서로 결과치를 놓고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일치가 안 되면 그 다음 일치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로 상사 평가와 내 평가 결과가 일치해야만 그 결과를 인사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에서 서로가 이견이 너무 크면 2차 평가 또 2차 면담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좁힐 수 있으면 합의를 봐야 되는 측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장이 나를 평가한 부분과 내가 나 평가했을 때 견해차가 처음엔 심했어요. 근데 2차에 가서는 부장이 막 계속 불일치가 나고 그러면 자기도 곤란해져요. 인사부에서 무슨 팀장 왜 누구누구와 이렇게 결과가 일치해서 그 제출 안 하느냐 그러면 자기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가급적이면 좀 조율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 고집만 계속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평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기평가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평가라는 게 있어요. 고객평가. 이 고객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평가. 특히 최근에는 이 고객평가가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고객이 없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그런 부서들, 그리고 그런 서비스 업종들, 그 다음에 실제 고객과의 대면이 많이 이루어지는 금융업종, 그 다음에 그 패스트 푸드점, 대표적인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그 다음에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 다음에 백화점, 유통업종 다 고객과 만나잖아요. 그죠? 금융업종 그렇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 삼성전자나 LG전자도 AS 파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고객센터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서비스 측면이 강조되고 중요시됨에 따라 기업은 고객의 견해에 대해서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됐다. 그죠? 그 VOC라고 그래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 소비자를 자주 접하는 직무들에 대해서 고객이 여러 차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고객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금융기관의 창구 직원, 가전제품의 AS 요원,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 금융기관의 창구 직원 되게 중요하죠. 은행, 요즘 은행도 물론 대면으로보다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을 많이 이용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은 창구의 고객이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증권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선 이 창구 직원들의 그런 일이 많이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운영은 되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의 AS 요원,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 이거 당연히 고객을 다 상대하는 일이니까. 실제로 근데 일반 기업의 고객 불만 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의 SK 같은 경우는 행복센터라 그러죠. 고객 행복센터. 그죠? 근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 제가 그 SK에 있었을 때 고객 분석 팀의 팀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객 행복센터랑도 아주 긴밀한 업무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회장한테 보고가 되는 보고서상에는 이달에 고객 불편 접수 몇 건, 그리고 거기서 고객 불편을 해소한 건수 몇 건, 해결 건수 몇 건, 이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런 건수만 이렇게 정리해 갖고 올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고객 행복센터를 방문해서 고객들이 한번 그 전화로 문의하거나 불만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걸 직접 어떤 그냥 무작위로 하나 찾아갖고 틀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회장이 와서 듣는 그 상황에서 어떤 고객이 막 SK 주유소를 이용해보고 막 뭔가 불만이 생겨갖고 욕을 하는 소리가 막 엄청 심하게 욕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입장에서는 쇼킹한 거죠. 불만을 얘기하는 정도가 너무 강하니까 막 SK 니네 막 욕을 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욕을 하면서 SK를 막 욕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더니 보고서 형태를 많이 바꾼 거예요. 이제 무슨 건수 몇 건만 올리지 말고 고객들의 불만 내용을 다 정리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만큼 이 AS와 관련된 고객 불만 센터의 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막 커진 거예요. 점점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중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객들이 기업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 없죠. 당연히 하지만 그들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고객 평가라는 것은 인사 관리 관점에서 직원들을 평가하는 데도 당연히 활용되지만 마케팅 정보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라는 기업은 그 고객의 점장부터 그 고객 맥도날드 어느 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너스를 결정하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로 연결시켜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조사를 합니다.
평일, 휴일, 평일, 주말, 휴일 해서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모든 그 점포들에 대해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산출해서 직원들의 그 점포마다의 점장 및 점원들의 성과급을 결정하는데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고객 정보, 고객 평가를 가지고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오고요. 타당화 연구나 직무성과 측정의 준거가 되는 인사연구,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정보, 많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면평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평가를 포함해서 많은 다른 평가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식이 360도 피드백 또는 다중출처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평가, 부하평가, 상사평가 이런 것들이 다 다면평가예요. 다면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사, 동료, 부하, 자신, 고객을 포함해서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면 평가를 분석해본 결과 본인 자신은 오직 10%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사실은 자기 평가가 좀 결과치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10% 정도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평가가 굉장히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모든 평가에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드러났다.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후 80%는 기대했던 방향으로 자기 평가를 수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다면 평가의 결과가 아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평가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피평가자의 수행에 대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평가를 제공하게 되고, 한 사람의 상사가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이제 상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점차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여러 평정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평정 편파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정확성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하라는 입장에서 또는 상사라는 입장에서 동료라는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편파, 평정 편파의 영향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평가자들의 평정치들을 평균해서 사용하면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직무수행 평정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자기평가를 포함해서 부하평가, 상사평가,
동료평가, 그리고 고객평가. 그 최근에는 이제 역량평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승진이라는 거에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평가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됐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산업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평가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쪽에 대한 연구, 그쪽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전공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평가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기관에, 정부 기관에 특별 승진 대상자들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그 부분을 하러 이틀 동안 평가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특별 승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실적을 기술한 보고서와 그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질문 시간을 한 50분 동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날 평가받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을 특별 승진시키는, 이거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로, 우리가 일반 기업이거나면 뭐 발탁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특별 승진을 시키는 케이스가 정부 기관에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 인사 담당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좋은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직무수행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